그날따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추억 정류장 택시의 와이퍼가 쉴 틈이 없었죠. 기사님, 제발 저 버스 좀. 빗소리를 뚫고 들려온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손은 젖은 빗물로 미끄러졌고 그 너머로 보이는 여자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조수석 쪽 창문을 내렸습니다. 기사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요.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의 목소리였죠. 저는 뒷문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여자는 황급히 택시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옷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빗물이 뒷좌서 시트에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저 버스요. 저 버스 좀 쫓아주세요. 여자가 숨을 헐떡이며 앞 유리창을 가리켰습니다. 저 앞 약 200m 떨어진 곳에 대형 버스 한 대가 보였습니다. 흰색 차체에 검은 리본이 달린 장례식장 버스였습니다. 저 버스를 쫓으라고요? 제가 룸미러로 여자를 보며 물었을 때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네, 빨리요. 제발, 저 버스 놓치면 안 돼요. 기사님. 저는 더 묻지 않았죠. 20년 동안 택시를 몰며 배운 게 있다면 이런 순간엔 일단 출발부터 하는 거였습니다. 엑셀을 밟았습니다.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이며 빗물을 쓸어냈지만 시야는 여전히 흐렸습니다. 강남대로는 늦은 밤임에도 차들이 꽤 많았습니다. 빗줄기가 거세질수록 운전자들은 더 조심스러워졌고 그 사이로 저는 장례식장 버스를 따라잡으려 차선을 바꿔가며 달렸습니다. 손님, 실례지만 어디까지 가시는 겁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 버스가 가는 곳까지요. 아마 서울성 모병원 장례식장일 거예요. 여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룸미러를 통해 여자를 살폈습니다. 짙은 남색 코트에 검은색 바지,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잃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죠.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빗소리만이 택시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자의 가쁜 숨소리, 와이퍼의 끽끽거리는 소리, 그리고 타이어가 물 웅덩이를 밟을 때마다 내는 철벅거림. 5분쯤 그렇게 달렸을까요? 장례식장 버스가 서울성 모병원 입구로 들어서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그 뒤를 따라 병원 정문을 지나 장례식장 건물 쪽으로 향했습니다. 버스가 멈춰 섰습니다. 장례식장 앞 승하차 구역이었습니다. 여기서 세워드릴까요? 아니요. 저기, 저 모퉁이 쪽에 세워주세요. 저쪽에요. 여자가 조금 떨어진 어두운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미터기를 끄려는데 여자가 말했습니다. 기사님, 미터기는 그냥 두세요. 제가 여기서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거든요. 같이 좀 기다려주실 수 있으세요? 여자의 목소리에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버스에서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이었습니다. 우산을 받쳐 든 장례식장 직원들이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여자는 뒷좌석에서 몸을 앞으로 숙인 채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버스 문 옆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여자가 낮게 신음했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 여자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유심히 봤습니다.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 무표정한 얼굴, 슬픔에 잠긴 유가족의 모습이라기엔 뭔가 어색했습니다. 남자는 장례식장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기사님,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올게요. 여자가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님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손님, 혹시... 제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여자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기사님, 저 사람이 뭘 했는지 확인만 하고 올게요. 여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빗속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저는 택시 안에 홀로 남았습니다. 빗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저 버스 안에, 저 장례식장 건물 안에
제 손님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 남자가 그 사진 속 사람을 죽인 범인이라는 것을, 여자가 장례식장 건물 안으로 사라진 뒤 저는 택시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유리창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누군가 울부짖는 것처럼 들렸죠. 10분쯤 지났을까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다음 손님 호출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콜을 거절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건물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택시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장례식장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복도 저 끝에서 여자가 무릎을 꿇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앞에는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의 여자는 제 택시에 탔던 바로 그 손님이었습니다.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똑같은 얼굴. 하지만 영정 사진 속 여자는 웃고 있었고 제 앞에 무릎 꿇은 여자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여자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조문객 몇 명이 당황한 표정으로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영정 사진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서윤아. 이게 무슨 일이야? 내 동생 서윤이야. 서윤이. 그제야 저는 이해했습니다. 쌍둥이였던 거죠. 여자는 영정 사진 속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쌍둥이 동생이었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언니가 미안해. 언니가 그때 전화 받았어야 했는데. 여자의 울음소리가 장례식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제가 20년 동안 형사로 일하며 들어왔던 수많은 유가족의 울음소리와도 달랐습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후회였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절규였죠. 쌍둥이 자매는 1975년에 태어났다. 언니 이희주, 동생 이서윤. 거울처럼 똑같은 얼굴로 자랐지만 성격은 달랐다. 희주는 씩씩했고 서윤은 조용했다. 초등학교 때였다. 서윤이 남자애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희주는 다음 날 그 아이들을 찾아가 따졌다. 우리 서윤이 괴롭히면 내가 가만 안 둬. 그날 이후 아무도 서윤을 건드리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희주는 서윤에게 말했다. 서윤아, 누가 괴롭히면 언니한테 말해. 언니가 다 해결해 줄게. 그게 두 자매의 약속이었다. 언니는 동생을 지킨다. 무슨 일이 있어도. 대학 시절 두 자매는 광화문 근처 작은 원룸에서 함께 살았다. 좁은 방이었지만 행복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라면 하나를 나눠 먹으며 웃고 떠들던 시간들. 희주가 스트레스에 짜증을 낼 때 서윤이 어깨를 토닥였고 서윤이 울 때 희주가 함께 화내주었다. 두 자매는 서로의 거울이자 서로의 울타리였다. 2015년 서윤이 결혼했다. 상대는 김준표. 신사적이고 다정해 보였다. 희주는 안심했다. 서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희주는 너무 늦게 알아챘다. 3일 전, 희주는 회사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다.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다음 날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서윤이었다. 희주는 화면을 보고 망설였다. 지금은 정말 바빴다. 서윤이는 요즘 자주 전화를 걸어왔다. 응, 서윤아. 언니, 지금 통화 가능해? 서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근데 언니 지금 좀 바빠. 무슨 일인데? 언니 나 무서워. 준표 씨가 이상해. 며칠 전부터 내 인감이랑 신분증을 전부 가져갔어. 그리고 자꾸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하는데 내가 뭐 찍는 건지도 안 알려줘. 언니 나. 희주는 서류를 뒤적이며 대답했다. 서윤아, 그거 부부 사이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집 대출이나 뭐 그런 거 아닐까? 아니야, 언니.
이번엔 진짜 달라. 준표 씨 눈빛이 너무 차가워. 밤마다 서재에 들어박혀서 뭔가 계산하고 있어. 언니 나 정말 무서워. 혹시 내가 잘못되면? 서윤아, 미안한데 언니 진짜 지금 미팅 준비해야 돼.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응? 언니. 제발, 나 정말 무서워. 알았어. 내일 미팅 끝나면 바로 연락할게. 희주는 전화를 끊었다. 그게 서윤과의 마지막 통화였다. 다음 날 희주는 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저녁에는 동료들과 회식도 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 부재중 전화가 17통 찍혀 있었다. 모두 서윤이었다. 희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서둘러 전화를 걸었지만 서윤의 전화는 꺼져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11시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희주 씨 맞으시죠? 이서윤 씨의 보호자이신가요? 안타깝게도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서윤이 집 욕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급성 심장마비라고 했다. 하지만 희주는 알고 있었다. 서윤이는 심장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매년 건강검진을 받았고 늘 건강했다.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서윤의 마지막 전화가 떠올랐다. 언니 나 무서워. 준표 씨가. 희주는 그날 밤 가슴을 치며 울었다. 왜 전화를 받지 않았을까? 왜 바쁘다고 했을까? 초등학교 때 서윤이를 괴롭히던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당당하게 대들었으면서 정작 서윤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언니는 어디 있었나? 희주는 영정 사진 앞에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언니가 전화 받았어야 했어. 언니가 널 지켜줬어야 했는데 언니가 약속했잖아. 목소리가 주체할 수 없이 떨려 나왔습니다. 주변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쌍둥이 언니래요. 희주는 그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직 서윤만이 보였습니다. 영정 사진 속 서윤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희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마지막 나날들이 얼마나 두려웠을지, 혼자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집에서 보냈을 그 시간들. 희주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서윤아, 언니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내가 왜 죽었는지, 누가 널 그렇게 만들었는지 약속할게.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희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준표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희주를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살아있는 희주를 본 그의 표정은 마치 유령을 본 사람 같았습니다. 김준표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복도 한가운데 우뚝 서서 희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이 미세하게 벌어졌고 두 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형사로 일하며 수많은 범죄자를 봤지만 저런 표정은 딱 한 가지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왔을 때. 희주는 천천히 준표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조문객들이 비켜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느껴졌죠. 김준표는 단 3초 만에 표정을 바꿨습니다. 경악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놀라움과 반가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죠. 처형. 여길 어떻게 오셨습니까? 준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놀람을 가장한 연기였죠. 희주는 멈춰 섰습니다. 준표와 2미터 거리. 서윤이는? 희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윤이가 갑자기 이틀 전에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급성 심장마비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처형,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준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슬픔에 잠긴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순간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을 희주도 봤을 겁니다. 그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으니까요. 서윤이가 심장마비. 희주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네. 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제가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준표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울먹이는 것처럼 들렸죠.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은 의심하고 있었고, 한 사람은 숨기고 있었습니다. 주변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분이 누구래? 아까 들으니까 쌍둥이 언니래요. 아, 그래서 얼굴이 똑같구나. 희주는 조문객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오직 김준표만을 향하고 있었죠. 서윤이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어요? 희주가 물었습니다. 김준표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남자의 눈빛, 말투, 몸짓 하나하나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것이었으니까요. 희주도 느꼈을 겁니다. 그녀의 두 손이 주먹으로 굳어졌으니까요. 하지만 희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김준표를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깬 건 조문객 한 명이었습니다. 유족분, 문상객들이 기다리시는데요. 장례식장 직원의 말이었습니다. 김준표는 그제야 희주에게서 시선을 떼었습니다. 처형,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서윤이가 언니를 기다렸을 겁니다. 준표는 희주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희주는 재빠르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희주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준표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걷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처형, 제가 너무 당황해서. 준표는 다시 한번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미안함, 난처함, 슬픔, 모든 감정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희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빈소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서윤의 영정 사진이 정면에 놓여 있었고 그 앞에 국화꽃이 가득했습니다. 희주는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습니다. 김준표는 유족석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받고 악수하고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완벽한 애도하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준표가 틈틈이 희주를 훔쳐보는 것을,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을. 희주는 영정 사진 앞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동생과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복수를 다짐하고 있을까요? 저는 택시로 돌아가려다 멈췄습니다.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희주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남자가 희주를 그냥 둘 리 없었으니까요. 저는 장례식장 로비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택시 호출이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거절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지켜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희주는 여전히 빈소 안에 있었습니다. 김준표도 마찬가지였죠. 그때였습니다. 김준표가 휴대폰을 들고 빈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복도 끝으로 걸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심스럽게 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준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차갑고 섬뜩한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문제가 생겼어. 이희주가 여기 와 있어.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여보? 김준표는 지금 누구와 통화하고 있는 걸까요? 아내는 죽었는데. 아니, 진정해. 계획대로 하면 돼. 이희주도 서윤이처럼 처리하면 돼. 그럼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 남자는 지금 희주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처럼. 저는 재빨리 복도 모퉁이에서 몸을 숨겼습니다. 김준표의 전화통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처리할게. 너는 그냥 집에서 기다려. 이희주가 장례식장을 떠나면 그때 움직이는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김준표는 잠시 복도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옆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슬픔도, 죄책감도, 두려움도. 그저
차가운 계산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택시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했습니다. 와이퍼가 끊임없이 움직이며 유리창에 빗물을 쓸어냈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앉아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사실 블랙박스는 제가 20년 형사생활 중 가장 신경 쓴 부분이었습니다. 택시를 몰기 시작한 이후에도 저는 늘 최신형 블랙박스를 달아놨습니다. 전방, 후방, 그리고 실내 녹화 기능까지 있는 블랙박스였죠. 손님들은 몰랐습니다. 룸미러 뒤편에 숨겨진 작은 카메라가 택시 안을 모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물론 대부분의 손님들은 그냥 평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가족 이야기, 직장 불만. 하지만 가끔은 다른 것들이 녹음됐습니다. 범죄를 모의하는 대화, 협박, 전화, 그리고 오늘 밤 같은 살인 계획. 저는 블랙박스 파일을 되감았습니다. 오늘 밤 11시 23분경 장례식장 버스를 따라잡았을 때부터 화면이 재생됐습니다. 빗속을 달리는 제 택시, 뒷좌석에 앉은 희주의 모습, 그녀의 떨리는 손, 창백한 얼굴, 그리고 장례식장 주차장에 도착한 후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 김준표가 내리는 장면.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확대했습니다. 김준표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슬픔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굴. 저는 계속 되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찾았습니다. 희주가 택시에서 내려 장례식장으로 뛰어간 직후 버스 안에서 두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준표와 한 여자,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김준표는 그 여자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둘은 웃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버스 안. 죽은 아내의 장례를 치르러 가는 버스 안에서 김준표는 다른 여자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음량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빗소리와 엔진 소리에 묻혀 있었지만 블랙박스의 고성능 마이크가 그들의 대화를 잡아냈습니다. 완벽했어. 서윤이는 정말 완벽하게 처리됐어. 이제 이희주만 남았어. 오빠 정말 괜찮은 거예요? 이희주까지 똑같이 하면 의심받지 않을까요? 걱정 마. 쌍둥이잖아. 둘 다 같은 유전자야. 같은 방법으로 죽어도 아무도 의심 안 해. 급성 심장마비, 유전적 소인, 완벽하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이희주가 죽으면 제가 이희주 행세를 하는 거죠. 오빠가 준비해준 서류대로. 그래. 넌 이제 이희주야. 서윤이 언니, 쌍둥이 자매 중 살아남은 사람, 그리고 1000억 유산의 상속자. 두 사람은 다시 웃었습니다. 저는 블랙박스 화면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형사였을 때의 그 감각.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을 때의 그 전율. 저는 블랙박스 파일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원본은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절대 잃어버려선 안 되는 증거였으니까요. 저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다시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희주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녀에게 이 진실을 알려줘야 했습니다. 그녀의 동생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그녀도 위험하다는 것을. 빈소로 들어갔습니다. 희주는 여전히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은 대부분 떠났고 빈소는 한산했습니다. 김준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희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님. 희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손님, 지금 잠깐 시간 있으십니까? 희주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택시 기사를 기억하는 듯 했습니다. 기사님, 아직 계셨어요? 네, 손님이 걱정돼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님, 제가 손님께 꼭 보여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제 택시로 오시겠습니까? 희주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김준표 씨와 관련된 겁니다. 희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가죠. 택시 안. 저는 블랙박스 화면을 희주에게 보여줬습니다. 먼저 버스 안에서 웃고 있는 김준표와 여자의 모습. 희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재생했습니다. 완벽했어. 서윤이는 정말 완벽하게 처리됐어.
이제 2주만 남았어. 희주의 몸이 굳었습니다. 오빠, 정말 괜찮은 거예요? 2주까지 똑같이 하면 의심받지 않을까요? 희주의 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걱정 마. 쌍둥이잖아. 둘 다 같은 유전자야. 같은 방법으로 죽어도 아무도 의심 안 해. 급성 심장마비, 유전적 소인, 완벽하지. 희주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음성이 끝났습니다. 택시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들렸습니다. 희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떨리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말은 없었으니까요. 한참이 지나고 희주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뼛속까지 사무치는 분노였습니다. 기사님, 저 사람이 내 동생을 죽였어요. 서윤이를, 내 서윤이를. 희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했었어요. 서윤이가 3일 전에 전화했었어요. 무섭다고, 준표 씨가 이상하다고, 도와달라고. 그런데 나는 바쁘다고 전화를 끊었어요. 내가 동생을 죽인 거예요. 희주의 목소리가 절규로 변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희주가 저를 봤습니다. 손님이 동생분을 죽인 게 아닙니다. 저 남자가 죽인 겁니다. 저는 USB를 꺼내 희주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이걸 가지고 경찰에 가십시오. 저놈을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희주는 USB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기사님은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형사였습니다. 20년 동안 강력계에서 일했습니다. 희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 천성입니다. 저는 블랙박스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김준표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놈 같은 인간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희주는 USB를 꽉 쥐었습니다. 기사님, 저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준표 씨가 저를 노리고 있어요. 도와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공조가 시작됐습니다. 희주는 USB를 꽉 쥐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기사님, 그런데 이 증거만으로 충분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살인 계획을 모의한 음성이 명확하게 녹음돼 있습니다. 게다가 내연녀까지 등장하죠. 이 정도면 경찰이 움직일 겁니다. 희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님, 만약 준표 씨가 서윤이를 정말 죽였다면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경찰은 급성 심장마비라고 했는데 저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했습니다. 약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특정 약물들이 있습니다. 칼륨 과다 투여, 인슐린 과량, 혹은 디지털리스 같은 약물이죠. 희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약물들은 부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급성 심장마비로 판단되면 대부분 정밀 부검을 하지 않고 화장 절차로 넘어가죠. 그럼 지금이라도 부검을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생분 시신이 아직 화장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김준표가 최대한 빨리 장례를 치르려 할 겁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라도요. 희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일장으로 잡혀 있어요. 내일 모레 화장이에요. 그럼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아는 형사가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지금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희주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기사님, 잠깐만요. 만약 경찰에 신고하면 준표 씨가 도망가지 않을까요? 저는 희주를 바라봤습니다.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손님도 위험합니다. 김준표는 손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찰이 개입해야 손님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희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연락하세요. 저는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연락처에서 한 이름을 찾았습니다. 최민수.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형사. 제가 20년 동안 함께 일했던 후배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나다. 박진철. 형님 목소리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지금 통화 가능한가? 네,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장례식장 버스를 쫓아온 손님, 쌍둥이 동생의 죽음, 그리고 블랙박스에 녹음된 살인 계획. 최민수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형님, 그 블랙박스 증거 확실합니까? 확실하다. 김준표와 내연녀로 보이는 여자의 대화가 명확하게 녹음돼 있다. 서윤을 죽였다는 것, 그리고 이이주까지 죽일 계획이라는 것. 알겠습니다. 형님, 그런데 이게 제 관할은 아니고요. 우선 관할 경찰서에 연락해서 상황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형님, 피해자분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지금 당장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세요. 알고 있다. 형님도 조심하세요. 상대가 이미 한 명을 죽인 놈이라면 형님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희주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경찰이 움직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손님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안전한 곳이요? 네. 김준표가 손님을 찾기 전에 피해야 합니다. 혹시 갈 곳이 있습니까? 희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집은 준표 씨가 알고 있어요. 회사 주소도 알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제가 아는 곳으로 가시죠. 모텔이나 호텔 말고 찾기 어려운 곳으로요. 희주는 망설였습니다. 기사님, 그런데 제가 이렇게 숨어만 있어야 하나요? 저는 준표 씨를 직접 대면하고 싶어요. 그 사람 얼굴을 보면서 왜 서윤이를 죽였는지 듣고 싶어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하지만 기사님, 손님. 저는 희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놈은 이미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손님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을 겁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간 손님도 위험해집니다. 희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은 참으십시오. 경찰이 증거를 확보하고 저놈을 체포하면 그때 마음껏 대면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요. 희주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기사님 말씀대로 하겠어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찜질방으로 가시죠. 거기서 하룻밤 보내시고 내일 아침에 경찰서로 가십시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장례식장을 빠져나가는 순간 저는 백미러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김준표가 장례식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택시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택시가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30분 후 강남 역삼동의 한 24시간 찜질방. 저는 희주를 입구까지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쉬십시오.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누구한테도 연락하지 마십시오. 희주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기사님은요? 저는 경찰과 연락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김준표 주변도 확인하고요. 혹시 모를 상황이요? 저놈이 도망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전에 잡아야 합니다. 희주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기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사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저는 희주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희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윤이를 꼭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러겠습니다. 희주는 찜질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민수였습니다. 형님, 관할 경찰서에 연락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피해자분 진술 받고 영장 신청할 거래요. 그리고 형님, 한 가지 더 확인했는데요. 뭔가? 고인 이서윤 씨 시신부검 기록 확인했는데 정밀부검을 안 했더라고요. 외관상 급성 심장마비 소견만 있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정밀 부검을 요청할 수 있나? 가능합니다. 유족 동의만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김준표가 배우자니까 법적으로 1순위 동의권자거든요. 이희주는 쌍둥이 언니지만 법적으론 2순위입니다. 김준표가 거부하면 어렵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경찰 권한으로는? 범죄 혐의가 명확하면 영장으로 가능합니다. 내일 아침 영장 나오는 대로 바로 부검 들어갈 겁니다. 알겠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 아침 모든 게 결정될 겁니다. 김준표가 잡힐 것인가 아니면 도망칠 것인가. 저는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김준표를 감시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장례식장 주차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택시를 세우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장례식장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1시가 넘었습니다. 대부분의 조문객들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김준표는 여전히 빈소에 있을 겁니다. 저는 택시에서 내려 건물로 다가갔습니다. 로비에서 복도를 따라 빈소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빈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김준표가 서윤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저는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지켜봤습니다. 김준표는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없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차갑고 섬뜩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아,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할게. 넌 그저 수단이었을 뿐이니까. 내 아버지가 30년 전에 우리 아버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30년 전, 김준표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이종민 회장, 그 양반이 우리 아버지 회사를 빼앗았어. 30년 전, 1995년, 아버지는 작은 부품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지. 이종민 회장이 큰 거래를 제안했어. 믿었지. 계약서에 도장도 찍었고. 김준표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함정이었어. 계약서 내용이 바뀌어 있었지. 아버지 회사가 통째로 이종민 회장 손에 넘어갔어. 법적으로는 완벽했지. 아버지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어. 저는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폰으로.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1년 만에 돌아가셨어. 나는 그때 18이었지. 대학도 못 가고 공장에서 일하며 근근히 살았어. 매일 밤 다짐했지. 언젠가 이종민 회장한테 복수하겠다고. 김준표는 영정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어. 이종민 회장 딸 중 하나가 문예창 작과에 다닌다는 걸 알았지. 이서윤. 내가 바로 그 딸이었어. 우연을 가장해서 접근했지. 너는 순진했어. 쉽게 넘어왔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결혼하고 10년을 기다렸어. 이종민 회장이 죽기를, 유산이 정리되기를. 그리고 드디어 작년에 이종민 회장이 죽었지. 1,000억 유산. 너와 내 쌍둥이 언니 이유주가 반씩 나눠 받게 됐어. 김준표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전부 다 가질 거야. 너희 둘 다 없애고. 내 여자 유라가 이유주 행세를 하면 1,000억은 고스란히 내 거지. 이종민 회장이 빼앗아간 것보다 훨씬 많아. 이게 바로 복수야. 그는 영정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서윤아, 내 아버지 죄를 내가 대신 갚은 거야. 원망하지 마. 이건 인과응보니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서면 안 됩니다. 아직 희주를 공격하지 않았으니까요. 현행범이 아닙니다. 저는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녹음은 확보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입니다. 30분 후, 김준표가 빈소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택시 안에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는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김준표의 차는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집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오피스텔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택시를 세우고 지켜봤습니다. 김준표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오피스텔에서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블랙박스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한유라, 김준표의 내연녀. 두 사람은 오피스텔 입구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이희주는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 장례식장에서 사라졌어. 택시 타고 어디론가 갔는데. 혹시 우리 계획을 눈치챈 건 아닐까요? 아니야. 눈치챌 리 없어. 다만 조심은 해야 해. 내일 아침에 이희주를 다시 장례식장으로 불러내야 해. 어떻게요? 서류 처리 문제라고 할 거야. 서윤이 보험금이랑 유산 관련 서류에 이희주 서명이 필요하다고. 그럼 올 거야. 그리고요? 김준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유인해. 거기서 처리하면 돼. 서윤이 죽일 때
쓴 약물 남은 거 있지? 네, 있어요. 그걸로 하면 돼. 급성 심장마비 쌍둥이니까 유전적 소인이 있다고 하면 아무도 의심 안 해.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놈은 지금 희주를 죽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오빠. 그런데 만약 이주가 안 오면요? 올 거야. 동생 장례인데 안 올 리 없어. 그리고 설령 안 와도 괜찮아. 어차피 이유주 집 주소도 알고 회사도 알잖아. 어디 가든 찾아낼 수 있어. 두 사람은 다시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재빨리 택시로 돌아갔습니다. 희주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 멈췄습니다. 김준표가 희주 전화를 감청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찜질방으로 직접 가야 합니다.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20분 후 역삼동 찜질방. 저는 프론트에서 희주를 호출했습니다. 희주가 내려왔습니다. 찜질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기사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희주를 구석 자리로 데려갔습니다. 손님, 큰일입니다. 김준표가 내일 아침 손님을 장례식장으로 유인하려 합니다. 희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인이요? 서류 처리 핑계로 손님을 부를 겁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으로 유인해서 동생분 죽인 것처럼 독극물로 손님도 죽이려 합니다. 희주의 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절대 장례식장에 가시면 안 됩니다. 김준표의 전화도 받지 마십시오. 희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안 갈게요. 그리고 손님 휴대폰, 지금 당장 꺼두십시오. 혹시 모를 위치 추적에 대비해서요. 희주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전원을 껐습니다. 기사님,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희주를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경찰이 내일 아침 움직입니다. 영장이 나오는 대로 김준표를 체포할 겁니다. 그 전까지만 여기서 버티십시오. 희주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기사님은요? 저는 김준표를 계속 감시하겠습니다. 혹시 도망치려 하면 바로 경찰에 연락하고요. 희주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기사님, 조심하세요. 준표 씨가 기사님까지 해칠까봐 무서워요. 저는 희주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20년 동안 강력계에서 일한 사람입니다. 저놈 정도는 충분히 상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준표는 보통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30년을 기다리며 완벽한 계획을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미 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택시 안에서 밤을 샜습니다. 김준표의 오피스텔 앞에서. 6시, 김준표가 오피스텔에서 나왔습니다. 한유라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다시 미행을 시작했습니다. 김준표의 차는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김준표와 한유라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빈소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주차장에서 기다렸습니다. 8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민수였습니다. 형님, 영장 나왔습니다. 지금 출동합니다. 30분 안에 도착할 겁니다. 알겠다. 기다리고 있겠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만 버티면 됩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기사님, 저예요. 희주예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님, 왜 전화를 하십니까? 휴대폰 껐다고 했지 않습니까? 죄송해요. 근데 준표 씨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확인하려고 잠깐 켰는데 무슨 문자입니까? 서류 처리하러 장례식장 지하 주차장으로 오래요. 안 오면 서윤이 화장 못한대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님,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함정입니다. 알아요. 안 갈 거예요. 근데 기사님, 희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위치가 노출된 것 같아요. 방금 찜질방 밖에서 수상한 차가 계속 맴돌고 있어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당장 찜질방 안쪽으로 들어가십시오. 사람 많은 곳으로요. 제가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김준표였습니다. 박진철 기사님,
이의주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죠? 30분 안에 장례식장 지하 주차장으로 데려오십시오. 안 그러면 이의주뿐 아니라 기사님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저놈이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희주를 데리고 김준표에게 가야 하는가, 아니면 경찰을 기다려야 하는가.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찜질방으로 향하며 최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상황이 급박하다. 김준표가 이의주를 위협하고 있어. 지금 당장 장례식장 지하 주차장으로 와라. 알겠습니다, 형님. 1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저는 찜질방에 도착했습니다. 희주를 태웠습니다. 기사님,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장례식장입니다. 희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거기 가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경찰이 10분 안에 도착합니다. 우리는 그 전까지 버티면 됩니다. 저는 희주를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손님, 제가 지킵니다. 제 손님을 그 누구도 해치게 두지 않겠습니다. 희주는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장례식장 지하 주차장.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몇 개만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천천히 진입시켰습니다. 주차장 한가운데 김준표가 서 있었습니다. 한유라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시동은 끄지 않았습니다. 희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사님, 저 무서워요. 괜찮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희주도 내렸습니다. 김준표가 우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박진철 기사님, 정말 오셨네요. 현명한 선택입니다. 저는 김준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김준표 씨, 당신 끝났습니다. 김준표가 웃었습니다. 끝났다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이 서윤을 죽였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블랙박스에 당신과 저 여자의 대화가 전부 녹음돼 있습니다. 김준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30년 전 복수를 위해 서윤에게 접근했다는 것도 녹음했습니다. 어젯밤 빈소에서 한 독백까지요. 김준표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요. 그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갔습니까? 이미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고 있습니다. 김준표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유라를 돌아봤습니다. 유라야. 한유라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주사기였습니다. 희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재빨리 희주를 제 뒤로 숨겼습니다. 박 기사님, 당신 실수했어요. 여기로 오신 게 실수예요. 이제 당신도 이의주도 여기서 끝입니다. 김준표와 한유라가 우리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서며 희주를 택시 쪽으로 밀었습니다. 손님, 차에 타십시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켜졌습니다. 여러 대의 차가 동시에 진입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김준표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경찰차들이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경사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최민수가 앞장서서 걸어왔습니다. 김준표 씨, 당신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김준표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야. 이건 오해예요. 저는 아무것도. 증거가 다 있습니다. 최민수가 제게서 USB를 건네받았습니다. 이 안에 당신의 살인 계획이 전부 녹음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부검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서윤 씨 체내에서 독극물이 검출됐습니다. 김준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형사들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한유라도 체포됐습니다. 김준표는 끌려가면서 희주를 돌아봤습니다. 이주, 이건 내 아버지 때문이야. 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희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닥쳐요. 희주의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렸습니다. 당신이 무슨 복수를 말해요. 당신은 그저 살인자일 뿐이에요. 내 동생을, 아무 죄 없는 서윤이를 죽인 살인자. 희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이는 당신을 믿었어요. 사랑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희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준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사들이 그를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희주는 빈소로 돌아갔습니다. 서윤의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습니다. 서윤아, 언니가 해냈어. 저 나쁜 놈 잡았어. 이제 넌 편히 쉴 수 있어. 희주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언니가 너무 늦었지. 내가 그렇게 무서워했는데, 그렇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언니가 바쁘다고 나중에 하자고 했잖아. 희주는 영정 사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서윤아, 언니 용서해 줄 수 있지. 언니도 너무 힘들었어. 희주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울음을 지켜봤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작별 인사였으니까요. 1년 후, 서울 강남구 어느 빌딩 1층, 서윤재단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이주가 동생의 이름으로 만든 곳이었습니다. 희주는 재단 사무실에서 상담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안전한 곳으로 먼저 피신하시고. 희주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1년 전 그날의 절망은 사라지고 이제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못다한 삶을 희주가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밤, 저는 추억 정류장 택시를 몰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강남대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1년 전 그날 밤처럼 와이퍼가 빗물을 쓸어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차를 멈췄을 때 누군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희주였습니다. 저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기사님, 오랜만이에요. 손님, 어떻게 이 시간에? 희주는 웃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기사님 택시 봤어요. 추억 정류장이라는 글씨 보고 알아봤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단 일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잘하고 있어요. 기사님 덕분에 서윤이 원수도 갚았고, 이제 서윤이가 하고 싶어 했던 일들을 제가 대신하고 있어요. 희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기사님, 그날 기사님이 아니었으면 저도 서윤이처럼 됐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희주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사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네, 손님도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희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빗속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앞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빗물에 번져 보였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이 도시 어딘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택시는 오늘 밤도 그들을 위해 달릴 것입니다. 오늘 추억 정류장에 잠시 머물다 가신 손님의 기묘한 하룻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빗속을 뚫고 진실을 마주해야 했던 그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파문이 남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야기 한 편이 마음을 머물게 했다면 다음 정류장에서 또 만나요. 정류장장이 추억 정류장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정류장장이 엄선한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